안녕하십니까.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교의 온라인 특강 노년기 경제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택연금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택연금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늘어나셨죠. 그렇지만 주택연금이 뭐냐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신 은퇴자분들이 있으시죠. 자, 이런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해드리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택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역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 보통 모기지론 하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돈 갖고는 집값을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아직 내가 살 때 받는 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연금은 집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을 대출로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서 일종의 대출금처럼 나한테 연금을 매달 얼마씩 생활자금을 달라.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바꿀 역자. 그래서 역모기지론이다 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주택연금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 구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세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죠. 오른편에 보시면 가입자, 신청인, 그리고 왼편에 금융기관, 아래쪽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택연금을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쭉 보고 나서 심사를 하고 이분은 해당이 되시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금을 또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 여기서 금융기관 대체로 은행이죠.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이 보증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을 실행해 드립니다. 즉 은행에서 매달 가입자분, 신청자한테 연금을 따박따박 보내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대출은 은행에 해주지만 중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실까?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2007년도에 주택연금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해에는 515명, 아주 적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제 늘죠. 늘면서 지난 2020년 말에는 8만 1000명, 그리고 지난 2021년 3월 기준으로는 전국에 83,680여 분이 이 주택연금을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이제 고령자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 또 홍보도 많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재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는 보면 어떠냐? 서울 지역에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신 분들 통계를 따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2세. 부부 중에 이제 나이가 적으신 분 기준입니다. 평균 72세 되신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0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으로 받고 계시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맡겨 놓은 주택 가격을 보면 4억 4,100만 원, 그러니까 4억 4천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있는데요. 주택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확정기간 방식,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놓고 10년, 뭐 15년 이렇게 확정기간 동안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면 나이가 적으신 분,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의 나이가 55세에서 74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대 방식의 경우에는 또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65세가 되셔야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 혼자 사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해당이 안 되고요. 또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다 이랬을 경우에도 가입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즉 적어도 한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보유 수도 봅니다. 부부를 합산해 가지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갖고 계셔야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세 기준으로 9억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말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세보다 좀 낮은 공시가격으로 9억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이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집이 뭐 비싼 집은 아니지만은 여러 채가 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라면요,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2억 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 하나, 뭐 3억 원짜리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공시가격 합산하면 2억 더하기 3억, 그럼 5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9억 원 이하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따져봤더니 9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집이 두 채가 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채는 내가 3년 이내에 팔겠다 라고 약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3년 이내에 그 집을 파시게 되면은 문제없이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년 이내에 그 집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동안 받으셨던 연금하고 여러 가지 보증비용을 또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시가격 8억짜리 주택 하나, 또 5억짜리 주택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5억짜리 주택을 내가 3년 내에 팔겠다 라고 약정하시게 되면 나머지 한 채는 9억 이하니까 8억이라서 그때는 8억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만 보유세에 포함이 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은 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대 방식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한 채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상주택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신고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2020년 말에 법 개정되면서 새롭게 확인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복합용도주택이 있죠. 예컨대 1층은 뭐 상가로 쓰고 또 2층은 주택으로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전체 면적, 뭐 1층 면적, 2층 면적 각 면적을 더한 다음에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50.1% 이상이면은 그런 집은 또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좀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불가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면적이 50%만 넘는다면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 요건도 보는데요. 말 그대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주택에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다. 실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거주를 하면서 그 일부, 예컨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뭐 방 한 칸을 이렇게 월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있다. 이랬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그 보증금은 이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또 가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방식과 월 지급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제일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 그 내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받으실 때 몇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 동안 받을 거냐입니다. 종신토록 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확정기간, 요 정해진 10년, 뭐 15년 요 기간만 받겠다, 이런 방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연금으로만 받겠다, 이런 선택이 가능하고, 나는 중간에 목돈도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연금도 받으면서 목돈도 좀 필요해, 이러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연금 액수가 매달 똑같이 그런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늘거나 줄거나, 즉 가입 초기에는 좀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좀 적게 받는 이런 방식도 있고, 반대로 가입 초기에는 좀 적게 받다가 나중에 금액이 좀 올라가는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가입자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달 내가 받게 될 연금 액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지급 방식은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신토록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신은 부부가 모두 다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겁니다. 종신 방식도 있고, 또 내 집 연금 3종 세트도 있고, 뭐 우대 방식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받는 옵션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 중에서 내가 연금만 받겠다, 또는 목돈도 같이 받겠다, 뭐 이런 등등의 방식, 또는 대출이 있어서 내가 그걸 좀 갚으면서 나머지로 주택연금을 받겠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매달 받는 금액에 있어서 똑같이 받는 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정액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후 후박형은 뭐냐, 초창기에는 좀 후하게 많이 받다가 뒤에는 좀 적게 받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초창기에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럴 수가 있어서 처음엔 좀 많이 받고 뒤에는 좀 적게 받는 이런 방식. 그리고 정기 증가형은 뭐냐,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주택연금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따라서 처음에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중 한 10년, 20년 지나면 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금액을 조금씩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방식을 난 원한다.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확정기간 방식인데, 10년형, 뭐 15년형, 뭐 20년, 25년, 30년형,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입할 나이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옵션이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현재 70대인 분이다, 그러면 10년만 받겠다, 또는 뭐 15년만 받겠다, 이제 이런 옵션이 이제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연금 다 받고 나면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주는 계속 하실 수 있는데 연금을 몇 년간 받겠다, 이 선택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주느냐, 이제 월 지급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주택의 경우에 종신토록 받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 금액은 주택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주택의 가격은 시세 기준입니다. 시세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의 연령은 이제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드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예컨대 주택 가격이 3억이고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이 70세다. 이랬을 경우에는 종신토록 내가 받겠다, 그리고 금액을 똑같이 받겠다, 이런 선택이시라면은 현재는 한 달에 92만 1,000원씩을 평생토록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이 연금 액수는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나이가 많으실수록 똑같은 주택 가격이라 하더라도 연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 걸 보시는 게 이 표를 읽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있죠. 예, 노인복지주택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3억이고 나이가 70세인분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한 달에 79만 9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매년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액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건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3억짜리고 나이가 70세인 분이다. 그러면 한 달에 72만 8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종신형 말고 확정기간형으로 달라. 뭐 이러실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보겠습니다. 역시나 주택 가격은 3억이고 부부 중에 나이가 적으신 분이 70세 그리고 기간은 10년만 받겠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아까 종신형보다 확 올라서 한 달에 159만 1천 원씩을 10년간 지급해 드리죠. 그리고 15년만 받겠다 하면 금액이 조금 줄어서, 왜냐하면 5년간 더 받으시는 거니까 한 달에 117만 1천 원씩 이렇게 15년간 또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전체적인 표고, 우리 집 또 우리 부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택연금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내 주택연금 조회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딱 눌러 들어가시면 왼편에 있는 이런 이제 표가 딱 제시가 되는데, 어떤 걸 입력해야 되느냐, 주택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 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1950년생 뭐 1월 1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주택이냐, 일반 주택이냐, 노인복지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그러니까 아파트면 일반, 또 단독주택도 일반, 뭐 빌라도 일반, 이런 것이 되죠.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이제 다른 형태의 주택이니까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또 중요한데, 여기에 가격은 일단은 시세 금액으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걸로 적용을 하고,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KB 시세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KB 시세도 잘 없죠. 이랬을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감정가격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급 방식도 선택하셔야 되는데, 종신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확정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지급금의 유형도, 그러니까 매달 똑같이 받는 정액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초기 증액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기 증가형을 할 거냐, 각각의 또 선택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월지급금의 지급기간, 그리고 인출 한도, 중간에 목돈 필요하실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출 한도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한테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얼마가 주택연금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거의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한 차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2020년 말에 개정이 되고, 지난 2021년 4월 27일 날 이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가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탁 방식도 주택연금의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됐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 수급권이 배우자한테 자동 승계가 됐다라는 게 신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당권 방식은 종전의 방식인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제가 주택연금 설명드릴 때 일종의 이건 대출 상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종의 대출 금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생활비로 받는 것이니까 이걸 이제 저당권 방식이라고 하죠. 당연히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입자 소유긴 하지만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신탁, 믿고 맡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쪽으로 소유권이 등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탁 등기를 통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등기상으로는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그게 차이점이고,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저당권 방식은요, 만약에 부부가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연금 가입자, 즉 소유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당권 방식에서는 자녀, 그러니까 상속인,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그제서야 배우자분한테 주택연금이 승계가 돼서 계속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동의를 안 하면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없고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자식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홀로 남으신 배우자분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애초에 가입할 때부터 신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동으로 수익권이 취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별도로 등기할 절차 없이 연금을 승계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도 저당권 방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는 불가능했고 월세만 받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는 가능했습니다만, 하지만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탁 방식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구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왼편에 보시면 배우자와 이제 가입자 두 분이 이제 부부신 거죠. 가입자분이 이제 집의 중에 명의자신 건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부부가 다 살아계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신탁 설정하고 보증 약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아까 설명드린 보증서를 발급해 드린 다음에 은행에서 그걸로 대출 약정하고 연금을 쭉 지급하다가 그게 이제 3번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입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신탁 방식에서 연금이 승계가 되죠. 배우자분한테 4번 연금 승계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분이 모두 남아있는 배우자도 돌아가셨다. 이제 그때는 나머지 6번 남아있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인 귀속 권리자 자녀들한테 교부함으로써 신탁 방식의 연금이 종료가 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꼭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놓치고서 그냥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가입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좀 후회하시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연금에는 보증료도 있고요, 대출 이자도 있습니다. 먼저 초기 보증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주택연금 가입을 할 때 집값의 1% 또는 1.5%가 초기 보증료로 부과가 됩니다. 이건 딱 한 번만 냅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1%라고 그러면은 3억짜리 집이면 300만 원 정도가 초기 보증료고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별도로 낼 수도 있고 안 내셔도 관계없습니다. 안 내시면은 이제 따로 누적이 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증 잔액에 대해서 연 0.75%에서 1% 정도가 계속 누적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건 역시도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매달 낼 필요 없이 나중에 대출금 정산할 때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누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증 잔액이 늘어날수록 함께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증 잔액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초기 보증료에다가 그다음에 매달 연금을 받아가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 지급금. 이게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누적된 금액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대출 이자, 그리고 만약에 중도에 목돈을 꺼내 가셨다 한다면 그 중도 인출액, 이것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보증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대출 금리가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보태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약 2%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또는 가산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보신 보증 잔액이 이 대출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보증 잔액이 좀 천천히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증료와 대출 이자는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내지는 않아도 되고, 연금을 받아간 그 지급 총액에 함께 가산되는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가입하고 이제 있다가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뭐 짧게는 1,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집값이 오르면 또는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3억에서 5억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주택연금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 가입할 당시에 정해진 그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 이것이 가장 유념하실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음에 내가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5억이었는데 집값이 막 8억, 9억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금도 좀 올랐으면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중도에 이렇게 해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안 바뀐다. 근데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도 역시나 연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느냐?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 못 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대신 이사를 가면 새로 이사간 산 그 집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금 액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이 아니고 5억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는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뭐 초기 보증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내가 새로 이사간 집이 지금 살던 집보다 금액이 더 낮다. 뭐 5억짜리 집에 살다가 4억을 이사 갔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돌려드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4억 원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될 수도 있죠. 우리 살던 집이 재건축되거나 또 재개발 또 리모델링이 된다. 그래도 연금은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됐는데 뭐 조합원 뭡니까 권리를 팔았다 이러면 당연히 연금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이사를 가셔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 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이 되고,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로 돌아오셨다 그러면 옛날 집보다 가격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 기준으로 다시 연금이 재설정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죠. 해지가 가능하신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해지를 하시면 그 해지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똑같은 그 집을 대상으로는 재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냐? 다른 집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은 재가입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가 잘 연금 받으시다가
이제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게 될 때가 오죠. 자, 그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상속인, 그러니까 주로 자녀가 되겠죠. 이 자녀분들이 이 집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받으셨던 연금 그리고 대출이자 뭐 이런 것들을 상환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만약에 집을 상속하기를 거부한다. 저희는 뭐 집 필요 없어요. 이랬을 수도 있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을 처분합니다. 주로 이제 법원 경매로 처분을 할 것 같은데, 법원 경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 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그동안 부모님들이 받아가셨던 연금 액수, 또 대출이자 같은 것들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유족들한테, 상속인한테 정산을 해드립니다. 다음에 상속 처리를 보시면, 자, 그래서 주택을 처분했더니 그 금액하고 그동안 연금 지급 총액,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연금 지급했던 금액에다가 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 다 합친 금액을 서로 비교해 봤더니 집을 팔아서 남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은 상속인한테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집을 팔아봤더니 그동안 받아가신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들한테 1억 원 지금 집값 팔아도 부족하다, 내놔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한테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뭐 나중에 오래 사시는 건 좋지만 연금으로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자녀들한테 나중에 부담되는 것은 아닐까. 그 부분은 적어도 이 상속 처리 관련해서 보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로 말씀드리면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리고 내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했는데 내가 살던 집을 가지고 필요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또 좋은 제도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것들도 함께 고려하셔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